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투머치 풋볼 원투펀치의 이제 새로운 코너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투머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늘어진다거나 뭐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투머치하면서도 아주 스피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스피드로 많은 양을 담아서 투머치하게 풋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내드립니다. 현민 기자님도 저도 공통점이 말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만큼의 컨텐츠를 담을 때 이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말로 거의 막힘없이 이만큼을 얘기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찍고 보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현민 대 이명철 대단한 구도다. 현민 기자님이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투머치 풋볼이 맞으십니다. 오늘 투머치 풋볼 이명철 위원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초헤비급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어떻게 되나 이 문제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은 저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원투펀치도 그랬었고 많은 유튜브 채널들, 기사들, 뉴스들이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가는데 지도자는 율리안 나겔스만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과 이강인 선수 간의 궁합은 어떨 것이며 파리 생제르맹의 또 미래는 어떨 것이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겔스만 감독 그 안 되는 거 맞죠? 지금 거의 무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잃었고 전 스페인 대표팀의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새 감독으로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계속 이제 엎어치고 매치고 자꾸 이게 바뀌니까 높아지면서 또 물어보는 건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럼 거의 확실한 게 맞나요? 유력한 기자들 입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나겔스만의 링크는 노익 탄지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엔리케 감독에 대해서는 2+1 그러니까 2년에 이제 옵션 운영까지 계약 조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고 이적 시장에서 이제 유력한 기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로마노와 같은 기자들도 루이스 엔리케는 지금 사단의 합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 조율만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니까 사단까지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루이스 엔리케 개인과 파리 생제르맹 구단의 협상은 거의 끝난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약간의 부가적인 협상들만이 더 남았을 뿐이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은 보드진을 결국 미팅 과정에서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설득을 못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는데 보드진이 나겔스만과 대화 이후에 뭔가 장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보드진 쪽에서 나겔스만이 유력한 후보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기사에는 일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는 아니게 될 수 있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결렬되거나 뭐 거절하거나 구단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연타로? 그래서 뭔가 기사들을 그동안 좀 봤을 때 개인 조건에 있어서 구단이 무리하다고 좀 느끼는 조건들이 나겔스만이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예측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겔스만이 생각보다 다른 구단들에게 뭔가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휴가 중 경질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A매치 기간 동안 팀이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스키를 타러 간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또 독일 쪽 현지에서는 스키를 타러 간 휴가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얘기죠. 물론 이제 보드진이 또 그 경질 절차에 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게 주된 내용이긴 했지만 나겔스만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보드진에게 실망을 줬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경질의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경질의 주된 이유는 그 전 시즌 비아레알에게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했던 것부터 분데스리가 1위 경쟁이 좀 위태로워 보였던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린 것들이 저는 보드진에게 실망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또 이제 현지 쪽 보도에서는 그 시기에 휴가를 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보드진이 탑답치 안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프로페셔널리즘.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그 사례 때문에 세 구단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뭔가 보드진이 요구하는 바와 나겔스만의 평소 철학과 생각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어떤 관측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스키 그때 탄 거는 앞으로 나겔스만 감독의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깨알같이 안 좋게 작용할 공산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리 생제르맹이 됐든 뭐 다른 클럽들이 됐든 협상을 하다가 항상 협상이 뭐 일사천리로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보드 쪽 입장에서는 저 친구 예전에 스키 타러 간 친구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시절의 에피소드를 다른 구단 내에서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 사람의 커리어에는 약간 그 갉아먹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쩌면 나겔스만에게도 지금부터 조금 새 감독, 새 팀을 찾는 데 있어서 애를 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겔스만 감독은 어찌됐건 실력자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젊은 감독의 이미지도 있고.
20대고 아직도 뭐 나이가 네. 굉장히 젊고 그래서 앞으로의 뭐 전망도 창창하긴 한데 근데 뭔가 나겔스만 감독도 이제는 본인의 어떤 둥지를 다시 찾을 필요는 있다. 네. 여기서 계속 표류하게 되면은 나겔스만 감독의 커리어도 그러니까 물론 이 감독이 지금까지의 감독 커리어도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나겔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지금 이미호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유력하다는 전제하에 엔리케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에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 정도 되는 스타들이 많은 팀을 이끄는 감독은 제 생각에 전술도 전술이지만 첫 번째는 선수단과의 융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단의 정말 어깨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스타 선수들을 과연 소통을 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지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지가 감독의 리더십과 관련된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루이스 엔리케는 바르셀로나에서 MSN을 지도하고 그 스타 선수들을 잘 다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엔리케 감독은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스타 군단을 이끌기에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딸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루이스 엔리케라는 감독이 스타일 자체가 저는 무조건 스페인 대표팀에서 보여준 점유 위주의 축구를 파리에서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은근히 그 말씀하신 MSN 있을 때 바르셀로나의 전술이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팀 특성 자체가 그리고 멤버의 구성상 점유가 높은 팀일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 MSN 때의 루이스 엔리케 바르셀로나는 실리적인 면모도 상당히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팀이죠. 그렇죠. 실리적이면서 공격 스타일은 좀 직선적이다. 근데 직선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기술 좋고 속도가 빠른 MSN의 장점을 저는 그 팀이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선수들의 점유율의 희생이 되기보다는 자유분방함, 창의성 그리고 정말 냉정한 피니셔 능력들을 극대화해주는 방향을 썼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직선적으로 팀이 이동할 수 있고 배급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MSN의 장점이 그대로 집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새롭게 공격진을 또 꾸려야 되긴 합니다. 음바페 자유 여부는 제 생각에는 자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주제로 충분히 다룰 만한 얘기긴 한데 음바페 선수가 바로 저희 녹화하기 얼마 전에도 잔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파리에 계속 오래 남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현재의 계약은 완료를 하겠다. 그렇죠. 파리가 듣기에는 계속 좀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보드진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음바페를 오히려 우리가 내보내겠다라는 태도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쪽 보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음바페라는 선수가 가진 상징성과 전력에서의 비중을 봤을 때 파리 보드진이 이번 여름에 바로 음바페를 다른 경쟁 구단에게 내보내겠다라고 하기에는 달려들 구단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런 결정을 파리가 할 가능성도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바페 선수는 일단 차기 시즌 그리고 이후의 전력 구상에는 당연히 파리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단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온다면 과거에 MSN도 맡아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음바페를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진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음바페는 자유한다라도 네이마르의 상황이라든지 혹은 2회 자리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도 여전히 공격진 보강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해서도 특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구성이 되건 음바페가 있는 이상 스페인 대표팀보다는 조금 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은 더 직선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무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공격진을 루이스 엔리케가 보유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격진이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와 수비 쪽을 중심으로 볼 점유에 집중해야 했던 스페인 대표팀과는 다르게 MSN 때처럼 조금 더 공격진의 장점을 집중시켜주는 방향으로 루이스 엔리케가 플랜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스페인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점유 위주의 축구 스타일에는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근데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월드컵에서는 뭐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로랄지 뭐 네이션스 리그랄지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그 스페인의 그 당시 전력을 고려할 때는 비교적 괜찮게 팀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스페인 대표팀이 네이션스 리그를 이번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루이스 엔리케가 만든 틀이 꽤 큰 기능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단순히 뭔가 예의상했던 인터뷰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보나 또 스페인 대표팀의 그간의 완성도로 보나 분명 루이스 엔리케가 새로운 스쿼드의 틀을 짜고 새로운 선수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스타일을 만든 부분이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고전에 유로에서도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잘했죠. 4강에 갔죠. 아쉽게도 이제 이탈리아에게 탈락을 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탈리아를
사실상 내용면에서 가장 애먹였던 팀은 스페인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스페인이 4강까지 가면서 유로에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냈고 사실 유로 때도 공격진만큼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팀 스타일과 미드필더의 힘을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가 그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루이스 엔리케가 강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루이스 엔리케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 선수를 과감하게 쓸 줄 아는 감독이고 선수들의 장점을 확인하는 눈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감독이라고 봅니다. 플랜 A나 선수들의 베스트 조합을 잘 짜는 감독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루이스 엔리케도 그 궤에 좀 들어가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MSN이 뛸 때 오히려 라키티치를 밸런스를 잡아주는 미드필더를 이용하면서 공격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고 후방에서는 라키티치가 팀의 살림꾼 역할, 중원의 안정화, 밸런스 역할을 완전히 잡아주는 역할을 맡아줬죠. 사실은 그 당시가 이제 차비 에르난데스가 저물어가는 네.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이 아무리 MSN이 있어도 걱정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라키티치 선수가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불안했어요. 네. 그래서 엔리케 감독이 후보로 약간 내렸다가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라키티치 선수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선수에 대해서 장점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엮어서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 틀 자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잘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로드리를 센터백으로 내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모든 분들이 의심을 했지만 로드리는 그 자리에서 빌드업도 잘해주고 수비적으로도 꽤 훌륭하게 팀의 기능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선수들을 다방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점을 다른 동료들과 엮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의 팀을 잘 만들 줄 아는 감독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선수를 쓰는데도 크게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스페인 대표팀의 단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바르셀로나의 좋은 멤버 중에 한 명이 됐지만 가비 선수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당시 바르셀로나에서는 나올 때 조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A매치 기간 동안 스페인 대표팀에 다녀오기만 하면 폼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에서도 활약이 좀 아주 길게 좀 이어졌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가비가 정착을 하고 또 가비의 개인의 폼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일단 선수에게 편안한 환경을 주고 기회도 제공해줬을 뿐더러 그 선수에게 맞게끔 공격적으로 한쪽의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할 수 있는 동선을 잡아주는 그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수의 장점을 바라봐주는 능력과 역할을 부여하는 능력이 제대로 이바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뭐 엄청난 막 팔색조 전술가처럼 보이진 않지만 네. 여태까지의 그 엔리케 감독의 커리어를 잘 관찰해 보면 네. 이 감독이 꽤 괜찮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루이스 엔리케와 이강인 네. 어떨 것이냐? 저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감독이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이제 A매치 대표팀 일정 때문에 한국에 와 있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봤을 때 나겔스만이 아니야? 루이스 엔리케 하면은 웃음을 지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죠? 관심법이에요? 독심술이요? 독심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팬심으로의 독심술. 근데 어떻게 확실히 하세요? 그게 재미삼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재미였어요? 네, 약간의 농담을 이강인 섞어서. 선수가 어쨌든 웃었을 것이다. 네. 약간 조크를 섞었다. 약간의 조크. 네. 조크가 조크 같지 않았나 보네요. 네. 우리가 보기에 이강인과 엔리케 감독의 궁합은 괜찮아 보일 여지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루이스 엔리케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서 엔리케 감독도 그간의 커리어를 보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잘 발견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엔리케 감독이 관찰을 좀 여태까지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라리가 경기들은 잘 보지 않았겠어요? 일단 스페인 대표팀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라리가의 시즌들을 쭉 보았을 것이고 한 팀의 핵심 자원으로 이제 거듭났었던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찰은 상식적으로는 충분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죠. 여기에 뭐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스페인어로 네.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일단 프랑스 무대로 진출을 했는데 감독과 스페인어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또 편한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리케 감독이 그동안 맡았던 팀들과 경기력들을 보면 보이는 특징이 미드필더 쪽이나 공격 작업 시 어느 선수가 되었든 원터치 연계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한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상 원터치 연계 이거는 빠른 템포를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팀이 바르셀로나는 팀의 철학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스페인 대표팀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에 와서도 패스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기반이 되는 팀 전술이 짜여질 공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감독이고 그간의 커리어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공격을 나아가는 템포에 있어서 좀 더 직선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스페인 대표팀처럼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조금 더 점유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쿼드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엔리케도 선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팀의 큰 방향성 자체는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 이 부분에 조금 더 저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런 쪽에 자신의 재능을 이제 보여주기만 한다면 네.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선수의 어떤 재능에 관련된 프로필에서는 적합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스타일이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연결고리 역할, 키패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패스를 만들어가는,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도 패스 플레이가 풀리는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시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은 엔리케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스타일과도 꽤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엔리케 감독이 어쨌든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는 데 있어서도 꽤 여유있는 감독이고 적어도 스쿼드를 파악할 때 단순히 그동안 스타성이 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선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꼭 따라가는 감독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이가 어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반길 만한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반가울 이유는 아직 파리의 스쿼드 구성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아센시오 선수는 좀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아마 후보로 일단 아센시오 선수는 스쿼드 뎁스를 강화하는 용도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이강인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도 이적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실제로 올 것이냐 또 이제 엔리케 감독이 내부적으로 기존 자원인 비티냐나 혹은 지난 시즌 폼이 좀 떨어져 있었던 베라티아 같은 자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중원의 조합과 포메이션이 바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변수가 되었든 이강인 선수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점은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도 팀을 구상할 때 또 앞으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쓸 때 다방면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이 엔리케 감독의 눈에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으로 눈에 들어온다면 엔리케 감독은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좋은 활약을 한 선수는 믿고 계속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여러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역시 좋은 일이고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도 새롭게 팀을 꾸리고 어쨌든 스쿼드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활용폭이 넓은 이강인이 팀에 있다고 하는 점은 분명 본인 입장에서도 반길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네. 엔리케 감독이 은근히 실리적인 접근으로 경기에 임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음바페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좀 다이렉트성이 강한 공격도 결국은 음바페 네. 선수를 활용해서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것과도 잘 어울리는 선수일 수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전의 바르셀로나처럼 조금 실리적으로 경기를 접근한다고 해도 오히려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빠른 템포로 팀이 연결고리 역할을 필요로 할 때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소화해줄 선수고 템포를 끌어올려주고 운반을 해주고 그와 동시에 측면 쪽으로 벌려주는 패스까지 중앙으로 기용됐을 때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파리 스쿼드로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원에 좀 더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분명 보강이 되어야 될 텐데 제 생각에 중원의 보강이 지금보다 더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 시즌 M&M이 있을 때보다 파리는 적어도 팀의 밸런스는 어떤 전술을 짜건 조금 더 좋아질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가이티에도 실패했고 포체티노도 실패했던 게 M&M을 동시 기용했을 때 팀의 밸런스가 과연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해답을 결국 3년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감독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일단 메시가 나감으로써 M&M은 해체가 되었고 새롭게 이제 판을 좀 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중원의 문제점을 아마 이번 여름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공격적으로 중원의 보강을 통해서 메우려고 하는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강인 선수도 중원에 쓰일 수 있는 재료 중에 한 명이 좀 될 수 있거든요. 팀의 전술이 밸런스를 잡는 방향이 되었든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 극단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선택을 하는 전술이 되었든 아마 파리의 밸런스는 어떤 전술이 되건 스쿼드의 밸런스는 이전보다는 좋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역습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될 때는 음바페의 직선적인 장점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미드필더가 보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패스 플레이를 통한 점유 위주의 축구도 파리가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를 이강인 선수는 다 해낼 수 있는 선수죠? 네, 다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리케 감독의 전술 방향성에 저는 충분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강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네. 녹화 시간이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평가전 그거 하고 와서 직후거든요. 제가 지금 방송을 5시간 넘게 연달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지침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투머치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TMF라는 제목과 네. 너무도 또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놨는데 네. 엔리케도 불발 이런 거 되진 않겠죠? 설마. 만약에 정말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제가 네. 개인 스케줄을 비워서라도 AS를 찍기 위해서 또 오겠습니다. 아, 저 혼자 이거는 와도 됩니다. 예.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내일 아침에 대전을 갑니다. 예. 저 혼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거 AS가 요구되는 순간이 오면은 임 의원님이 혼자 오셔야 네.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네. 근데 네. 그래도 한번 잡은 주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자, 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자, 이 책임감까지도 투머치한 이명철을 고생시키지 않도록 부디 파리 생제르맹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여기서는 제대로 합의하시고 네, 제발. 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정말 잘 살려주는 루초라는 이제 애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아기레 감독도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벤투 감독은 벤버지, 벤버지. 네. 무리뉴 감독은 무버지. 홍명보 감독 명버지도 있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이제 루버지로 탄생할 수 있다는 네. 거.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께 반드시 부탁을 드리면서 파리 생제르맹과도 무난하게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강인 선수를 앞으로 정말 잘 키워주시기를 저희 TMF에서도 원투펀치에서도 부탁드린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TMF에서 이명철 해설위원님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다시 TMF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